작년에 앞서서 인문도시 종목 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2월 28일까지 상반기 사업이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종로에 있는 공원이나 문화재들을 이용하여 인문의 대중화 그리고 종로의 인문자산을 활용한 종로의 인문도시화를 목표로 해서 600년, 종로 600년의 전통에서 미래의 길을 찾다 이런 주제로 3년 동안 인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가 공부업이라는 주제로 시작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2015년 9월달부터 올 가을부터요. 박물관을 주제로 해서 또 1년 동안 인문도시 사업이 진행되고요. 마지막으로는 2016년 9월부터 1년 동안은 문화거리, 종로에는 문화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화거리를 활용한 인문도시화 사업 그리고 인문의 대중화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했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 내용은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인문 강연이 있습니다. 인문 강연이 있고, 그 다음에 인문 체험이 있고, 또 인문 축제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있습니다. 인문 강연과 인문 체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있고요. 인문 강연은 목요일 날 밤에 실시가 되고, 인문 체험은 토요일 날 오후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4월 16일 날 무계원에서 강연이 있는데요. 저희들 무계원에서 전시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 반드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아주 훌륭한 활동인데요. 우선 강연이 하나 있는데요. 7시부터 4월 16일 7시부터 9시까지 무비의 정사에서 꿈꾸는 왕자 평의 예술세계라는 주제로 조민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연도 있는데요. 최성애 선생님과 백대모 선생님께서 전통춤을 두마당을 보여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1시부터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우리 그림, 우리 춤 이렇게 해서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 전시회는 그러니까 오후부터 해서 저녁까지 쭉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무계원 안에서 나루 쪽에서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계원을 찾아오시는 길은요, 경복궁역에서 버스들이 한 3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암동 주민센터역에서 무계원역에서 하차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오늘 귀한 강연을 해주실 신병근 교수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병근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철학과 박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이시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종로구하고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인문도시 종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성균관대에서는 유경문화연구소가 종로구하고 같이 하는 주체의 주역입니다. 유경문화연구소의 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올부터는 유학대학 학장님으로 또 수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무계원에서
전시회할 때, 거기 또 그 선생님께서 그 사단법인 인문과 예술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은 또 요즘 그 EBS 강연 보신 분들, 프로그램 인문 강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다작 활동하시고요. 그래서 잠깐 그 저서들을 몇 것만 소개를 해드리면 많은 논문을 읽어야 할 시간 아주 유명한 교수고요. 그 다음에 불호과 유혹 사이, 사랑싸움의 발견, 동양철학의 유목, 그 다음에 신간이 있는데요. 이 신간은 동양철학 인생과 맞짱뜨다. 이 책은 오늘 10분 추첨에 10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생님 친필 저자 사인 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마치고 드리게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신스님의 기념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소리가 지쳐요. 박수만 치라고 그랬지. 오늘 오신 분 중에 두 부류로 나눠요. 어떻게 두 부류로 나눈 줄 알아요? 저녁을 먹은 사람하고 못 먹은 사람하고. 같은 점은 뭐예요? 예. 국문에 관심 많은 점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를 치면 넘어가요. 한번 쳐볼까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남자분들 직장 다닐 때 사표 한 번 안 쓰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때 떠올 때 뭔 생각나요? 쓰라고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마누라 얼굴 떠오르잖아요. 애기 얼굴 떠오르고. 또는 여기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머님들은 밖에 나가서 좀 한참 동안 놀다 보면 누구 생각 떠올라요? 남편이나 아이 생각 때문에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떠오르냐라고 하면 우리를 상당히 지켜주는 힘이 되는데, 여기에 처음 나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그림 제목이 뭐죠? 네, 한낮의 휴식인데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힘드시거나 지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아무리 지쳐도 여기 지금 낮에 한 반나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지금 잠에 꼬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보다 내가 더 피곤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언뜻 정신이 드는데, 우리가 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글귀이든 영화의 한 장면이든 그림이든 누구의 말이든 우리를 어떤 순간에서 붙잡아줄 수 있는 것 하나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 때 저는 이 그림이 제가 힘들 때 저를 붙잡아주는 그림인데,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프로그램 찾아다니면서 뭘 들으셨어요? 아직까지 못 찾아서 지금까지 오늘 오셨어요? 그럼 오늘은 한 가지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국문으로 보는 인문의 어떤 조선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정치 체제에서 왕이 중심이 되는 체제를 뭐라 그러죠? 왕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전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요. 앞에 보시면 돼요. 군주정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 군주정이라든지 왕정이라고 그러면 오해를 많이 해요. 어떤 오해를 하신 줄 알아요? 여러분도 사람들 보시다가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어땠으면 좋겠다는 거죠? 왕이 한 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왜 왕이 되면 좋다고 생각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오해의 시작이에요. 과연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중국의 어떤 왕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극이라든지 이야기에 대해서 한편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왕정이라고 하면 왕이 마음대로
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마음대로 쓴다든지, 그죠? 사랑을 마음대로 한다든지, 자기가 어떤 것에 제한을 받지 않고 많은 것들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못해요? 돈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또 뭐 때문에 못해요? 양심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제약이 뭐죠? 시간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또 뭐 때문에 못해요? 네, 그런 것들. 또 남편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을 주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런 제약을 안 받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왕이 다스리는 정치체제, 왕정에 대한 오해인데, 말씀드리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뭐는 안 맞다는 거죠? 예,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것만 하나만 우리가 이야기를 생각을 같이 나눌 수만 있어도 지금까지 큰 오해를 품어오는 것 중에 하나는 더 드러낼 수가 있는데, 왕정이라 그러면 흔히 이제 우리가 정확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또 시세발로 하면 뭐라 그러죠? 꼴리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왕정에 대한 생각들이 뭐냐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한 그릇 말아 뭐라는 말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전제군주제. 전제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 정해버린다. 그거죠. 그래서 왕정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가 어디가 되냐면 동양에는 전제군주가 다스렸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여러분들도 꿈꾸고, 또는 오해를 더 낳아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은 왕이 말아보는 나라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 했으니까 우리 부러 뽑기 할까요? 생각을 벌써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부러 뽑고 10명 뽑아서 집으로 갈까요? 매라는 사람인데요, 할까요? 여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 지금은 이제 대통령제지만 조선 대한제국까지 황제든지 왕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있었던 나라는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조선 왕 중에서 누구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세종이라든지 그죠? 정조 이런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도 누구를 못 받느냐 그래? 누구를 못 받고 싶은 줄 알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는 절대 어려움 안 풀어요. 교과서만 충실히 보면 앞에 가면만 충분히 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라는 거죠? 요임금, 순임금을 다 이상으로 생각했어요. 세종이라는 사람도 나도 어떻게 하면 요임금처럼 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순임금처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순임금처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따라 할 수 있을까요?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한번 볼까요? 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효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과 같은 그런 효자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드라마 좋아하시죠? 이게 중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이 24호라고 하는 건 중국에 있었던 24명의 효자, 무려 호부 이야기를 뽑아내는 건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순 이야기입니다. 박수를 치세요, 나라게요. 눈치 보세요. 심심하지만 해준 거 있잖아요. 왜 그림이 안 나와요? 在很久以前，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叫做舜， 한 명의 효자가 있었는데 순이라는 뜻이에요. 而爸爸总是听后女的坏话， 이야기는 어떻게 됐죠?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계모와 아빠가 살아가고 있어요. 还把他们 애가 지금 뭐 할 이야기 많죠. 그래서 나무도 해가지고 지금 일하고 的 있어요. 儿子叫做象， 그죠? 뗄감도 지금 장마도 나무를 하고 있죠. 非常的不喜欢他， 지금 계모죠. 所以 아빠죠. 经常 이동 他 동생이죠. 欺负舜。可是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介意， 놀고 있어요. 见 아, 到了舜，都说舜真是个好孩子。
이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요임금이었어요. 순임금 앞에가 这里 요임금이었어요. 想找一个百姓幸福之人， 자기 아들한테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사한테 자리를 물려주려고 해서 그런 사람을 抓 찾아봤다는 其 것이 有何建议？有一位大臣就说， 어떤 사람을 들었는데 这有一个 그게 있는데 저도 교장 시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죠? 此中人。 순이라는 거죠. 순. 皇上一听，马上下旨， 빨리 派遣 찾아봐. 速速查明此事，如若属实，宣顺上朝。 순을 데리고 왔습니다. 上朝，他的言行举止让皇上感到非常满意。 요임금들은 만족을 这 했습니다. 两个女儿嫁给了他， 자기 딸이 2명 있었는데 딸을 갖다가 술에 때 시집보내고 是 있어요. 顺便带着两位公主还有粮食回 집으로 家 돌아갔습니다. 了。两位公主到顺家里以后，经 부인 둘이죠, 그죠? 一做饭， 집어넣은 부인이 둘만 있으면 터도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可是顺 누구죠? 不像 이복 동생, 상이라고 하는 이복 公 동생. 主，还得了那么 신수롭게 多 생겼죠? 粮食，就起了谋财害命的 아, 念头。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那一天，香正在跟 어떻게 하면 술을 대체가지고 모의를 하고 正 있는 거예요. 好被公主听到了，马上回家告诉了舜。舜听了之后笑了笑，说：“你不要担心，我以后小心点就行了。” 아무 걱정하지 果 마. 然有一天，爸爸叫来了舜，说 이 집입니다. ：“舜呀，我年纪大 나이가 了， 많다는 뜻입니다. 好的活儿都干不了， 아무것도 할 수가 你 없으니까 仓破了个洞，你上去修修。” 창고가 거동하시니까 진짜 술이 안 舜 하네. 咕咚咚爬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也不要，正为 무너지는 분들은 보다 잘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偷 있습니다. 偷拿了火 어떻게 把， 하죠? 把米仓 불을 질렀습니다. 燃了， 그럼 술이 어떻게 될까요? 活活烧死， 죽었을까요? 所 살았을까요? 以又吃到了病。 대단하시네요.呀， 불이 났습니다. 马上就要烧到身上了。这时候，只见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魔术似的拿出两个大的武力，一手一个，像大鸟一样飞上来。 제 말보다 이상민이 더 열심히 웃기는 걸 알아요? 像看到这种情况， 실패했습니다. 鼻 이렇게 子 부르는 快气歪了。这件事之后，孝依然不是。 다시도 만족할 수 없죠. 어떻게 해서 다시도 술을 칠까? 于是舜每天啊 지금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从早上挖到晚上，再从晚上， 밤을 걸쳐서 계속 우물을 파고 孝 있습니다. 看着情越来越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现在已经见不到舜了， 어떻게 할까요? 脸上露出了恶毒的笑， 어이 대단하시네요. 马上往井里填土。 그냥 우물을 파라고 그러는데 들어가니까 묻어버리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舜一弯腰钻进了一个地道， 미리 이렇게 구조를 하나 팔았습니다. 舜早就料到了。 대단하죠? 아, 여러분 정도 되게 됩니다. 살아가려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道，舜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上天， 이 넓은 땅에서 경작하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大 옵니까? 象耕田， 코끼리가 와서 일을 대신해서요. 大家在 아, 一起辛勤劳作， 참새도 옵니다. 终于迎来了丰收。于是大象 다 풍년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아주 소화기 喜 가졌습니다. 和丰收，好不热闹。舜的故事渐渐在民间传颂开来，皇上听了大臣的 이런 回答， 이야기가 요인과 알려지게 되는 거죠. 下旨将皇位 어떻게 传 되죠? 给舜， 자기 황제의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준다는 거죠? 帮助舜 아들이 아니라 이런 뛰어난 순임금을 손에게 물려준다는 겁니다. 最后，舜成了一个有名的好皇帝。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24孝列少尉，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不辞祥帝 할 수 傲，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시는 분. 不出谗言百般害，修筑隐藏道。 박수 소리가 약한 건 아니에요. 밥을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보도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무슨 예를 들었다는 거죠? 순임금보다 너가 더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는 저런 상황에서 자식 형제들이라든지 아버지들이 아주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부모를 해, 그래서 표가 하늘을 감동시켜서, 우리 뭐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 그러면 효자 누가 떠오르나요? 심청이하고 누가 잘하는 것 같아서? 서로 삐까삐까인 그런 거죠. 이런 정도로. 그래서 이 순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효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왕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순 임금들인데 각각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제잖아요. 여러분 저 박정희 대통령 제일 낫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그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예? 김대중 대통령이 뛰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왜 한 사람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뭐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났던 사람, 각자 입장이 각자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흉허물이 아니라 각자 자기 생각인데,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황제라고 말하지만 각각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가 모든 왕들이 나도 누구처럼 돼야지 궁궐에 있으면서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미 죽었지만 어떤 사람을 내가 모델로 삼아야지라고 하는 각각 스타일이 달랐다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요 스타일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보다도 현자에게 자리를 물려준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 지금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들이 오너라든지 2세, 3세로 넘어갈 때 결국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죠? 회사 경영권을 어떻게 전송하고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서 회사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식으로 물려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죠? 전문 경영인한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식한테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물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한테,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현자한테 황제의 자리를 물려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요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의 자리라고 하는 걸 권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황제라고 하는 자리가 결국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주는 자리라고 보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내 거라고 하면은 쉽게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여기 입장에 제가 가가지고 만원 주세요 그러면 손 떨리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죠? 작은 돈도 남한테 달라고 주라고 그러면 아까운데 큰 나라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누구한테 넘겨주라고 한다는 건 쉬운 거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요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보다도 더 중요하게 뭐라는 거죠? 이 천하라고 하는 세상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천하가 자기 자식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먼저 우리 한국에도 무한장애 이런 회사가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스타일이라는 거죠? 손임금의 스타일인데 이 손임금은 어떤 거냐면은 불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손임금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버지, 엄마, 이복 공신이 짜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여기 가출하잖아요. 집에 왜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침 드라마도 보면 가출을 하는 드라마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드라마처럼 가출을 하면 되죠. 그런데 손임금은 결국 어떻게 했죠? 자기의 진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리에 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하고 할 때 언젠가 좋아 지겠지. 공부라는 글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죠? 언젠가 공부를 잘 하겠지. 그게 여러분들이 지키고 버티는 희망이잖아요. 그렇죠? 한 29년 됐어야 속속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야, 안 되는구나. 여기서 한뜻 손임금은 불리한 상황에서 자기의 꿋꿋하게 결국은 그대로 일관되게 가며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우임금이라는 스타일은 또 이상해요. 이 사람 설화가 어떤 게 있죠? 지수설화라고 물기를 다스렸다라는 실화가 있죠. 전설이 있죠. 그죠? 그걸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자기 집 앞을 몇 번 지나갔어요? 3번 지나갔어요. 3번 지나가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죠? 집 가까이 가면
집에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잠깐 쉬었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되려고 그러면 순임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을 바라보면서도 집에 안 들어가고 3번이나 그 지역을 지나갔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곧장 자기 작업장으로 바로 내려버렸어요. 부인 같으면 어떻게 했죠? 부인 입장에서는 썩을 놈, 죽일 놈이잖아요. 그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게 그죠? 가정을 팽개치고 자기 집 앞을 돌아다니면서도 지나가면서 오지 않았다고 원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울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당장 홍수라든지 물길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사소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라든지 순이라든지 우라고 하는 것은 신화와 전설이긴 하지만 순추 전국 시대 이래로 천자나 황제나 제후가 됐던 사람들의 모델인 거죠.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조선에 있었던 왕들도 나도 저런 황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자기 역할 모델로 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유행은 어떤 유행에 더 가까울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유행에 더 가까울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황제는 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될 겁니까? 안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타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누구에게 이런 부모 또는 회사에서 어떤 리더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친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각각의 요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주위 사람들과 어떤 스타일로 어떤 방식으로 어울려서 지낼 것인가 라고 할 때 요인처럼 자기 자식이라든지 내 것보다는 공동으로 풀어야 될 문제에 초점을 두는 분이 있는 반면에 있겠고, 그 다음에 소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것을 첫번째 사버리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진실하고 꾸준하게 가다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감동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자기 힘을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우울하는 사람은 어떤 공적인 일이 사적인 일보다도 위에 앞서 있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 스타일 중에서 각자 하나가 속해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아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정치 행태를 뭐라고 그랬죠? 두자로 왕정이라고 그러고 세자로는 뭐죠? 군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였죠? 왕정이라고 해서 왕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제약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 고등학교 3학년 나이가 있으면 원하는 게 뭐죠?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이유는 뭐죠? 그냥 성적 때문에. 간단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제약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선시대든 어떤 시대든 왕정이라든지 군주정에 있어서 그런 군주와 황제와 왕으로 하여금 마음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까 살펴보았던 묘임금, 순임금, 위임금과 같은 신화와 전설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훌륭한 임금들, 이것도 하나의 자기의 모범에 대해서 그와 같이 닮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하나가 구체적으로 있으면 뭐라는 거죠? 경국대전이라고,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성계와 손을 잡고 조선을 세운 뒤에 경국대전을 편찬하게 되는데, 여기는 정부 조직법의 내용만이 아니라 정부를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뒤에 왕이 된다고 해서 이 경국대전을 마음대로 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경국대전의 내용을 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극에 넣으면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조종의 법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왕이 자기 이전에 왕이 했던 업적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유학의 가치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성균관에 가면 뭐가 있죠?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문묘가 있는데, 저번 주 1월 22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석전 대제를 공행했는데,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가 뭐냐면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의 어떤 건국과 운명을 보호해주는 신이 어디 있죠? 영혼들이 어디 숨쉬고 있죠? 종묘에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국가, 근대국가에는 어디가 있죠? 그런 종묘에 대비한 말인 게 어디죠? 현충원 이런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시라고 하는 왕통을 명원토를 하는 게 종묘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라는 거죠? 문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지식인 집단이라든지 학자 집단이 왕조라든지 나라의 운명이라든지 질서라든지 권위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그것을 지탱하는 하나의 세력이라든지 권위로 인정하는 데는 중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자체 아주 문화적으로 특이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조선시대 왕이 만약에 부당한 짓을 하거나 신하들이 올 때 합당한 일을 하지 않을 때 누구를 이름을 걸고 만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유학의 이름 또는 공자의 이름을 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공자의 쓴 논어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 하면은 안 된다고 제약을 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왕정이었지만 조선시대든 그 어떤 시대의 왕들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없이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은 일들이 있더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는 것처럼 왕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영국에서 청교도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런 실갱이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왕정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와 왕이 하나의 협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그 협약의 이름이 뭐라는 거죠? 권리장전이라는 겁니다. 그 권리장전에서 이 명문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주어는 전부 다 왕입니다. 왕은 뭐죠? 의회의 성인 없이 법을 제정하거나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 왕은 의회의 성인 없이 세금을 누릴 수 없다. 왕은 의회의 성인 없이 성비권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됐다면 왕이 드디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권리장전 이후에 영국의 역사를 설명할 때 풀이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봤던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경국대전이라든지 조정의 복도라든지 유학이라든지 공자의 이름에 의해서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우리가 어떤 선망하는 것들이 왕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시간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 제약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 못하는데 내가 왕이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군주 1인을 위해서 돌아가는 정치 체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저 광화문 앞에 그 길을 뭐라고 그러죠? 육조라고 그러고 도로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지금 세종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저 앞에 광화문이라든지 강남을 위해서 광장처럼 조성을 했는데 세종대 애초에 뭐라냐 그러면 세종이 저기를 하고 나니까 세종이 만화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7년 또는 많게는 10년 동안 가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의 경우에는 호구수가 3번 진로줄로 반타작도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유학걸식하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오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니까 결국 그 문제를 방치하면 한양의 치안 문제가 생기고 절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지금 세종로 거리에다가 주벌거려서 그러니까 왕이 그 옛날에 왕조도 세금의 종류가 재정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죠? 왕실에서 쓰는 걸 내탄금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재원이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외조라 그래서 의정부라든지 행정관세에 쓰는 세금하고 두 종류가 다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종은 행정부수에 쓰는 세금을 통해
만든 게 아니고, 죽을 뜯은 게 아니고, 왕실 재정에서 쓰이는 내탄금에서 일정 비용을 대가지고 죽을 끓여서 한양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였어요. 그럼 거기도 보면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실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먹은 일, 어떤 제한 없이 마음대로 일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왕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왕이라고 하는 게 제한을 받았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교육이에요. 여러분도 보면 자식이라고 하는 게 이 조선시대 때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왕이 되죠? 기본적으로 세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습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겠습니까? 그 친구가 왕이 돼서 잘 통치를 할지 말지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서 그룹이라든지 재벌회사들이 다음에 경영권을 넘겨줄 때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왕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여자 이름입니다. 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 그 다음에 왕이 된 이후에도 왕에 대한 교육을 끝마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라 그러죠? 경연이라고 해서 하는데 하루에 새벽에서부터 밤 늦게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합니다. 물론 이제 왕에 따라서 강해라든지 연산군처럼 경연에 원래했던 사람도 있지만 영조라든지 정조처럼 이 경연에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고, 정조의 경우는 더 정도가 심화쳐서 어떻게 되죠? 신하들을 오히려 가르치는, 규장각에 유명한 능력 있는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규장각 학사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가르치고 토론하고 질책하기도 하고 학습에 대한 진보가 없으면 벌을 주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제약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교육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른 문화적으로 볼 때 유례가 없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교육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는 그 논리 밑에는 뭐냐면 세습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세습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동스럽게 세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권리를 가지지만 능력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능력은 없더라도 무엇으로 그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능력이 없을 수는 있지만 교육을 왕세자 시절부터 교육을 시켜서 뭐라는 거죠? 최소로 엉망이 되는 왕이 되지는 않겠다. 적어도 자기 통제도 되고 상소문이 올라오면 읽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답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조정 관료들과 과거 시험을 뽑아서 신하들을 다 채용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어야 되는 많은 교양들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런 교양을 통해서 왕이 자기 스스로 일탈적으로 하거나 어떤 제약을 뛰어넘을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시대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다양한 제약들을 받게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 일종의 오늘날 법처럼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조정의 법도라든지 이런 이제 사례, 그죠? 불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작, 유학, 이런 이념적인 것들이 왕으로 하여금 자기의 어떤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한테 묻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밀레 한낮에 그 낮잠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피곤할 때 저를 막는 게 그 그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조선시대 왕처럼 자기가 어떤 유혹이거나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을 잡아주는, 여러분을 묶어주는,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그게
이념적인 역할을 했는 게 조선시대는 뭐라는 거죠? 유학이자 공작을 추구하는 이론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 스스로가 위기다라고 생각하거나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꿋꿋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치가 도덕이든지 뭐든 기준이든지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요즘 아마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여기 많은 분, 여기 오신 분들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사랑을 많이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그런 부분도 쉬어야 되겠죠, 그죠? 왜 쉬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이 밀레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화가가 여러분 아시면 놀라실 분도 있을 텐데 친구 V하고 결혼합니다. 아시죠? 아시나요? 이 밀레이어 화가라고 하는 처음에 무명 작가였어요. 무명 화가였어요. 이름이 그렇게 화단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19세기 화가인데 그게 이제 러스큰이라는 사람이 이 평론하는 사람이 잘 써줘서 이 드디어 얼굴을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를 좋게 평가해주면 만나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이 밀레이라는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하시는 분 있나요? 알겠죠, 그렇죠? 밀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부인이 에피 러스킨인데 그 부인하고 둘이 이제 교감이 되면서 밀레이가 에피한테 자기 그림의 모델이 되어줄 수 없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모델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법률적인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이 에피가 자기 러스킨 남편한테 이혼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보면 친구 마누라를 어떻게 한 사람이 되죠? 빼앗은 사람이 되고 우리 아침 드라마에 보면 흔히 주제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자기 딸을 놓고 난 게 그림입니다. 자기 딸을 놓고 난 그림인데 왼쪽에 있는 걸 보죠. 나의 첫 번째 설교라는 그림이고 두 번째 나의 두 번째라는 그림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지? 처음엔 눈이 똘망똘망하게 아마 아빠를 보던 누구를 보던 그러죠. 쳐다보고 있을 텐데 두 번째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졸고 있죠, 그렇죠? 아무리 설교도 좋은 것도 뭐죠? 장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 이야기도 왜 휴식에 왜 제 이야기가 아무리 좋아도 뭐 앞에는 장사가 없죠. 힘든 거 앞에는 장사가 없잖아요, 그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끝나면 한 10번 정도를 추첨할 텐데 자기 번호표 있죠, 그죠? 번호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나는 25번이었다고 그랬는데 증명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번호표를 꼭 같이 내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직 이 정도는 안 됐죠? 이 정도 됐습니까? 안 됐죠?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고 경복궁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는지 풀이해드리고 되겠습니다. 읽으실 줄 알죠? 제가 앞에 승차하고 따라 낭낭한 목소리로 그러죠. 우리 저 종로구청에 그리는 소리가 울려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신 안 할 때 신은 누구죠? 증거전이겠죠, 그죠? 증거전이 생각에 따라 읽겠습니다. 궁궐 인군소위 청정지지 사방지소천시 식민지소함조 증거전이 자기가 생각할 때 궁궐이라고 하는 건 뭐죠? 군주가 정치, 정사를
걷는 장소이다. 그리고 사방은 어디죠? 동, 서, 남북 사방에서 모두 우러러보는 곳이고, 그죠? 사방에서 모두 우러러보는 곳이고,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만든 곳이다. 힘 있던 축전을 하려고 왕이 스스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만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든지 어떤 기능이라든지 누가 만들어든지 이거는 이제 처음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기제도, 시지존엄, 미기명칭, 사지관감. 그렇기 때문에 이 흥보를 만드는 제도라든지 법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아주 장엄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국물에서 어떤 권위적인 거, 어떤 존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궁궐이 죽었어요. 왜 죽은지 알아요? 궁궐보다 높은 게 더 많아요. 해봤자 뭐 명정은 2층밖에 안 됩니다만 정부천합청사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건물들이 다 10층, 20층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선부터 옛날에는 궁궐을 보려면 밑에서 위로 눌러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 궁궐보다 훨씬 더 높은 건물이 있죠. 그죠? 그래서 북경에 가면 좀 부러운 게 있어요. 북경에는 가면 이 시가지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도움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경 자금성에서부터 고도를 차츰차츰 높여가는 식으로 도움형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자금성 근방에는 그렇게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대문양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많은 건물들이 특히 이제 피망골도 옛날에는 큰 건물이 없었는데 그죠? 또 대통령께서 그걸 해제를 하시는 바람에 피망골에 있는 건물도 지금 10층, 20층이 쑥쑥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주는 장엄함, 웅장함,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느낌은 전혀 건물이 주지를 않는 거죠. 오히려 어떤 느낌을 줘요? 왜소하고 초라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만 시대를 조선시대로만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들 초가 아니면 와가지만 우리는 지금 한옥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희한해요. 그러면 초가집은 한옥이 아닙니까? 초가집은 한국 사람이 지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별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초가와 와가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 이후에 후기 이후에 이제 그 이름이 이제 한옥이라고 된 데서는 그래서 와가라는 이름으로 기하집한테 와가로 다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북경에 가면 사하원이라고 그러고 복건성에 가면 토루라고 말하는 이런 건물들이 있지. 그걸 중옥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각 지역에 있는 양식의 이름을 딴 이름이 있지. 그것을 합치는 말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초가로 지으면 초가집 지붕에, 초가로 엮으면 초가집이고, 그걸 기하로 엮으면 와가가 되는 거죠. 그걸 다시 묶을 필요도 없고, 또 묶는다고 해서 초가는 그러면 또 한옥이 아니게 된 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하집을 한옥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칭이 실제로 맞지 않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제시대 사진을 보더라도 육조 그리는 보면 초가집도 있고, 기하집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높이는 1층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강화문이라든지 명정전 경우에는 2층으로 지었으니까 그 규모가 엄청 웅장하잖아요. 이게 그런 크기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일단 사람이 압도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 이 자금성에 가면 사신들이 뭐에 압도당한다는 거죠? 크기.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도 궁궐을 봤지만 하장의 경복궁이나 창덕궁을 봤지만 자금성에 가니까 그 크기가 또 비교가 안 되니까 크기에 깜빡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도시계획법이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1930년대 이후의 영향인데 크기를 다 잘면 부수고 또 민가에서 고도를 취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지금 궁궐이라고는 말하지만 상당히 모양이 왜소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장기제도라고 하는 말은 지금 기대에서는 장엄하게 결코 보이지가 않는 거죠. 당시로서는 장엄했죠.
그럼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숙제인 거죠. 그죠? 이런 고도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울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하고도 또 맞물려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공정하게 해서 보는 사람도 하여금 존엄하고 깜빡 죽여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명칭들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감동을 느낌을 받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고 이걸 다 읽으면 오늘 집에 못 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뭐 한나라든지 단나라 이러면 궁궐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따라하기도 하고 옛날에 썼던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쓰기도 하고 새롭게 고치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궁궐의 이름을 짓는 데는 좋은 마음을 보여주고 어떤 감동을 어떤 그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느낌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에서 그 의미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다 볼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해서 정도를 하고 세우고 건물을 세우느냐 이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경북공에 오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두 글자예요. 작아. 작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에 비해서 작다는 거죠? 작은 수익에 비해서 아주 크기가 작다는 거죠. 너희들이 공성의 국물이라 그래놓고 내보고 와봐라고 했는데 와보니까 코딱지만 왜 이렇게 작냐? 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에게 크게 짓지 못하는 게 아니고 크게 지을 수 있는데 왜 크게 짓지 않으려고 했느냐라는 이유가 경복궁에 대한 장명을 하면서 이 정도전이 한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심한데. 안 보이시는 분은 그 그림을 보시면 되고, 그렇죠? 서변 전하 덕 여자손 향 만년 태평지역 이 사방신민 역 영유 소감감은 연춘추 중민력 근토 기가사 위인군자 도경민이 자동제 요 부분은 밑줄을 팍팍 쳐야 됩니다.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는 라면줄 이렇게 그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경복궁을 크게 짓지 않는 이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거 광하 즉 사소리 비한사 양생정각 즉 사소이 분처럼 연우 신무부어 만민지봉의 왜 그러세요? 끝까지 잘해야지. 잘해오다가 마지막에 그냥 흐지부지 되세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연우 서무부어 만민지봉의 연우 서무부어 만민지봉의 왜 그러세요? 분담회도 하면 되냐? 그냥 이분단 저분단 해서 그냥 이분단은 춤 좀 안 합니다. 그냥. 그러면 이 전하는 왕이나 이성계를 가르치겠죠. 왕이나 자손들이 뭘 누린다는 거죠? 만년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이죠. 그죠? 영원히, 그러니까 조선을 세우니까 세운 일을 망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죠? 지금은 망했지만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라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시작하는 시점에서 영원히 태평스러운 위협을 누리시라는 거죠. 그리고 동서남북에 있는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영원히 이러한 기물을 보면서 경복궁을 쳐다보면서 느끼고 대단하구나. 존경의 영을 일으키구나.
이런 게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나 춘추 역사에 따르면 민정이라고 하는 게 뭐죠? 지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을 나누고, 그죠? 나무를 나누고, 그잖아요. 그죠? 쌓고, 쏘고, 쏠고, 각각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정입니다. 백성들의 힘을 기준이 여기고, 토목이 뭐죠? 오늘 말하면 토목사업이죠. 그죠? 이런 봉사를 삼가하라는 거죠. 이렇게 춘추라는 역사에 보면 민령을 백성들의 힘을 함부로 쓰지 말고, 그죠?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토목봉사를 벌이면 결국 어떻게 되죠? 요역을 해서 언제 일을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오게 되는 거잖아요.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언제까지 오라 그러면 결혼식을 못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 백성들이 힘을 쓸 때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쓰자는 거고, 그 다음 어떤 공사를 벌이려고 그러면 함부로 하거나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찌 이 인군이 된 사람이 한가지 백성들을 함부로 힘을 써서 사복이라고 하는 건 뭐죠? 자기를 받들도록 한다. 이 핵심은 뭐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괴롭혀서 자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건물, 편안한 시설이 있으면 좋다 나쁘다는 거죠.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내 하나 편하자고 여러 사람을 잡겠느냐. 아직 쉬운 말로 번역하면 그거예요. 내 혼자 지금 편하자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걸어 그때 뭐 KTX 타고 왔겠어요? 어떻게 왔어요? 걸어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가지고 와야 자기가 먹을 것도 해결해야 돼요. 그럼 그게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피해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뭐만 하면 되죠? 말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공부를 몇천 높이로 짓자, 지어라.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일파 만파를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어떤 규모로 지느냐에 따라 공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거기 동원되어지는 건축 자재들이 늘어났다가 줄어든다. 수많은 일이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력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 미리 뭘 해야 될지 부담이라고 하는 게 늘어났다가 줄었다. 우리가 작년에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세금 문제 가지고 끄집어 내니까. 여기 열받아서 담배 끊으신 분 지금도 있으세요? 그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말 공제하는 것도 방식을 세액 공제니 하지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핵심이 중민력 뭐라는 거죠? 근토목. 사람들의 힘을 쓸 때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겨라는 거죠. 저는 애한테 심부름 시키기도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죠? 뭐 하면 사오면 라면 사오면 뭐 줄게 이렇게 해야 겨우 사오지 그러잖아요. 요즘 아버지 권위도 별로 안 쓰는데 이 당시에서도 사람들을 부릴 때 이걸 함부로 부르지 말고 토목공사도 마음대로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으킬 수 있는 권력과 일으킬 수 있는 정당성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에 왜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게 춘추에 나오는 중민력, 근토이라고 하는 6개의 글자고 또 이런 걸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내 배나자, 자복. 나를 섬기도록 만들고 나를 만들도록 만들고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예요? 주가 누구죠? 왕이. 네, 왕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재화, 자원을 자복으로 써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죠. 그게 어디 나온다는 거죠? 춘추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왕정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마음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중에 경국대전이 있고 또 뭐 있었죠? 조정의 법도가 있으니까 뭐가 있었죠? 묘하게 가치가 있어요.
선함과 유학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주체라고 하는 게 뭐죠? 유학에 말하는 텍스트라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덜먹이면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근거를 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신 분은 뭐가 자기를 붙들죠? 하느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판결하는 기준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죠? 부처님을 믿으시는 분은 뭐죠? 네,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할 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유학에서 말하는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게요. 우리 헌법 제1조 뭐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거잖아요. 주권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네, 나이다라는 거잖아요. 유학이 조선시대 때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조선은 뭐라는 거죠? 유학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게 제1조에 들어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막을 수 있고 만류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게 이런 유학의 가치를 제시하면서 왕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묻는 질문은 저한테 답은 안 하셔도 돼요. 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무슨 일을 할까 말까라고 할 때 기준이 뭐고 여러분 스스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할 때 나를 여러분 스스로를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삶은 자기를 늘 붙잡고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선시대는 유학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마지막 구절을 보면 뭐를 저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민들이 자기를 왜 바꾼지를. 그러니까 늘 이 조선시대의 왕들은 유학에서 말하는 그 가치를 뛰어넘거나 위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 조선이라고 하는 이 궁궐에 실제로는 건물이 보이지만 그 건물 하나하나에도 유학적인 가치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건물만 보실 게 아니라 궁궐이라고 해서 건물만 볼 게 아니라 그러한 건물의 이름, 역사, 유학과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될까 하는 거죠. 그럼 건물 봐요. 조선시대 때 전국의 전국이 뭐죠? 근정전이잖아요. 정치를 할 때 부지런히 해나가는 거잖아요. 떨어지 말라는 거잖아요. 왕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기능과 책무를 다 하는 뜻이잖아요. 사냥 가서 안 한다, 날씨가 안 좋아서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 일을 해라는 거죠. 그런 건 하나가 궁에 가면요 글자 하나도 없어요. 강화문을 쓰고 근정전이라는 글자 하나만 담아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무게로 왕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뒤에서 가정전, 정치를 생각하라, 정치에 집중하라, 당신이 할 일이 뭐냐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이렇게 기수처럼 다가와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를 스스로 자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서 총 호구수가 9,509호인데 이 중에서 6,567호가 소실됐으니까 강원도에 있어봤자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점점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연쇄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도로서 충격으로서는 마다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컴플렉스라든지 정치적인 불안감이 있는데 그것도 정기하고 나면 자기 권력의 기반을 어느 정도 탄탄하고 난 뒤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기건이 되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마음 같아서는 하루빨리 그게 해결돼야 될 텐데, 여러분, 세종이 1년 지나고 2년을 맞이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올해는 작년에는 가뭄이 들었지만, 올해는 가뭄이 들지 않아야 될 텐데, 빌고 빌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2년 되니까 또 가물어요. 그럼 2년 봄을 맞이할 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올해는 제발, 제때 비가 와서 농사를 지어야 될 텐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3년 되면 마음이, 심장이 바삭바삭 타들어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겠어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닌가 보다.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왕이 되었나 보다. 지금 왕에 대해서 하늘이 도와냈나 보다. 벌을 주나 보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스멀스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세종도 바보가 아니라면,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들, 마음 씀씀이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에 들리고 자기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세종하면 성군이라고 생각하지만, 집권 초 10년 동안의 세종의 마음은 아무래도 바삭바삭 타들어가서, 그죠? 가뭄이 들면 우리가 몸바닥이 갈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세종의 마음도 몸바닥처럼 갈라져 있는 상태로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마 미치지 않는 게, 그죠? 대견하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세종로라고 하는 거리에 내탕금으로서 쌀을 사서 그 쌀을 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배식을 하는 거죠. 요즘도 우리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들거나 하면 어떻게 하죠? 정부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면제를 하거나 유예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부로서 적절한 대책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요, 경해로 있지 않습니까? 경복궁에 가면 가장 아름답다라고 보는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세조가 초가를 짓게 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여기에 집무실을 하겠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뜯어말려요. 왜 그렇죠? 가장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웃을지는 모르겠는데, 지들이 불편하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건정실에 집무를 하거나 사정실에서 집무를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초가에 집무를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게 공감이고, 신변의 위협, 초가는 뭐에 약하죠? 군에 약하니까, 혹시 이제 화재가 나서 어떤 세종의 신변의 위협이 될까? 또는 난방이나 냉방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세종의 어떤 건강에 이상이 올까? 이렇게 생각해서 신하들이 뜯어말려요. 제발 여기서 질문을 하시지 말고, 점점은 편전으로 가자고 말을 하는데도 덧치를 하면 몇 년 동안 한다는 거죠? 2년 3개월을 걸쳐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아마 이게, 여러분 왕 같으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왕정되니까 왕이 꼴리는 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때 이러한 것을 하는 세종의 마음은 바삭바삭 타들어가고 있고,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안 되는 건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내탕금을 열어서 죽을 쓰거나 초가를 지어서 지금 직무실을 여기로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편히 있을 수 없고, 왕이 된 사람으로서 장기간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지를 못해서 죽어나가는데, 내가 도대체 편하게 두 다리를 뻗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반찬수를 줄이는 것은 기본일 뿐만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조치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하는 것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세종이 그 강원 지역에 제가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김종수라는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변경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강원도, 원주, 영월, 홍천, 인제, 양구, 금성 쭉 이런 지역에서 그러니까 기빈이 729명이 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면해주자, 세금을
조세라고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뜻이고, 이 정도 특정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게 되면은 사안에 따라서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김종서가 이런 상소를 올리니까 어떻게 한 거죠? 상종진이가 뭐죠? 이 세종이죠, 그죠? 세종이 그걸 따랐다는 거죠. 김종서가 상소한 대로 하자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는 거죠? 병계랑 이위, 이게 뭐죠? 불가. 어떻다는 거죠? 병계랑은 반대를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와, 다시 세종이 말을 합니다. 세종이 위임군자 뭐죠? 임금이 된 자는 문, 민, 차, 기사 뭘 들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굶어서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상징조세 어떻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느냐, 성소불이 진실로 참아하지 못할 짓이라는 거죠. 세금을 거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가물어서 죽어나가는 상황인데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황금 구곡 귀신 작년에 거뒀던 곡식 이미 다 바닥났다. 개창진제 창문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진율 쌀을 나누어줘서 배급을 주거나 곡식을 나눠줘서 그래도 유공불급 그래도 사람들이 다 살아날지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상황이에요. 나누어도 무전할 판에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것은 성소불이 이거는 제가 작년에 그 시사방송 라디오 할 때 써먹었던 겁니다. 아마 찾아보세요. 이 소절을 읽다가 이 세조의 마음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성소불이라는 말이. 왜?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세금을 거두게 된다니까 세조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동하지가 않고 죄책감이 차마 못하겠다. 차마 내가 그 짓을 못하겠다. 이 구절을 보면 세종이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왕책 조세호 김이 굶주리는 사람에게 세금을 왜 안 내느냐고 이렇게 책망할 수가 있느냐. 우리 너무, 자, 그 다음에 견, 감찰, 시민, 기약, 불견, 조세. 감찰을 하게 돼서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 굶어서 얼마나 굶주린지 살펴보게 하고 세금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서 어떻게 백성들을 위해서 실제로 도움과 혜택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그 변계랑은 너무 위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직무에 있어서 변계랑은 지금 조세를 거두어야 된다. 국가 재정을 만일을 또 대비해야 된다는 충실한 사람이고 그러잖아요. 김종서라는 사람은 기밀을 어떤 식으로 구제해야 된다. 그 입장에 차이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변계랑을 바꾼 사람은 아니죠. 그 사람도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저 말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분명하게 맞을 때 결국 이제 리더십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의사결정되는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세종은 차마 거둘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이 궁실의 지역단이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들을 치르고 궁궐에 입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인데 한정호 선생님이 과거 출세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가 되게 조선시대는 양반 사회고 결국 고위공직들은 양반들이 일본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나누어 가진 문제가 아니냐. 결국은 몇몇 큰 집안들이 나누어 먹은 잔치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한정호 선생님이 이제 지금까지 과거에 합격했던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봐가지고 했더니 신분이 낮은 사람은 겁제다. 신분이 왜 낮은 건 기준이냐고 하냐면 사대조까지 전을 기준에 내가 가면은 할아버지 이렇게 사대조 있잖아요. 사대조까지 가도에 겁제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족보에도 이름이 보이지. 족보에 없다는 것은 뿌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겁제하면 방목이라는 곳에 겁제자 명함 이름과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 실려요. 그런 방목에 이런 족보도 없는 이런 사람들도 이제 과거에 합자는데 그 비율을 보라는 거예요. 태조하고 태종제를 몇 프로라는 거죠?
40%에서 50%라는 거예요. 반 정도가, 그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더라고요? 궁궐에 공직자로 진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이제 초창기니까 왕조를 처음 개국을 했으니까, 그죠? 어떤 기득권의 어떤 보장이 없으니까, 그것은 혼란기니까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비율이 들어왔다고 참조를 할 수 있겠죠. 세종하고 서술 때 되면 비율이 조금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죠? 한 10%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예종하고 선조 때 되면 비율이 또 떨어져서 16%에서 20%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조와 고종 때까지 되면 다시 또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낮은 비율이 될 때 되면 정치적으로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권력을 계속 어떻게 했다는 거죠? 나누어 먹었다는 거죠. 고위공직에 대해서 과점했다는, 고과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배제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소위 18세기 밀란이라는 이런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라고 하는 게 궁궐에서 왕을 보좌했던 사람들은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결코 만만치 적지가 결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숫자가 비율이 결코 적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권층이 권력을 나누어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정이라고 해서 왕이 마음대로 한다라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왕이 아니고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던 사람도 특권 계층에 치우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심심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도대체 몇 살 때 과거에 합격한 지 한번 볼까요? 몇 살 때 합격한 20대, 30대, 40대 80은 넘었어요. 59세 희망을 가지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들어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공부 그딴 거 왜 해? 이런 분이면 아마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보이세요? 이게 어떻게 잘 보입니까? 이거는 도전 안 해도 됩니다. 태몽에 모자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태몽을 보는데 보통 할아버지가 김치민입니다. 아버지가 부재한 김치고 진주성 싸움 했던 김치고요. 영웅은 아주 괜찮네. 아들이 공부를 걱정을 못하니까 양자를 들여서 감에 걱제시켜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버지 김치는 반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미육하더라도 멍청하더라도 우둔하더라도 머리가 나쁘더라도 양자를 받아들이라는 소리를 끝내고 공부합니다. 보통 20살 때 되면 시를 지을 때는 기본자 글자를 장문하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아들을 격려합니다. 김치가 김덕신을 읽고 또 읽습니다. 다음에 가면 길을 걸어가는 이 하인입니다. 뭐 글귀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익숙한데 무슨 생각이 안 납니다. 하인이 뻥쳤어요. 저는 어떻게 기억을 못하지? 정말 몰라요? 모르니까 평생 읽었던 거예요. 자기도 지금 읽었어. 하도 들었어. 몇 번 읽으면 11만 3천 번을 읽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지금 압구정 있잖아요. 압구정에 놀러 갔어요. 가서 이제 시를 지으려고 모였어요. 오늘 두 구슬은 뿌듯해서 친구들이 뭔가 삼사는
특수를 하늘받기에 반쯤 떨어지고 이수는 백조에서 둘로 나뉘었는데 신호를 멈췄어요. 웃어보세요. 이게 그대의 시가 이것은 200의 시일세요. 외워다 입다듣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수만 번 외워도 잊어버리고 생각까지 했던 그가 특별한 기록을 합니다. 만 번 이상 읽은 책들만 보는 게 독숙입니다. 읽은 숫자를 세는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몇 번 읽은 것이 말은 대로 표시합니다. (39개의) 고소에 대해서 1만 번 이상을 읽었습니다. 백이성과 노자를 읽은 것은 뿌리 드럽고 배다가 많았어요. 고위군장 충용서를 읽은 것은 이치가 분명하기 때문이고 백리회장을 읽은 것은 말은 간략한데 뜻이 깊어서입니다. 물론 이날 여러분의 각기 다른 문체 읽기를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느냐. 무쇠 문제를 겪지 않아 성균관의 능력을 읽지 않아 끝나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있는 거예요. 보복은 묘비명입니다. 보복은 찬 구름 속에 잠기고 가을 산에 소강비가 들이친다. 저물은 강에 풍랑이니 어부가 급히 배도에 들는구나 시군요. 용어는 당시에 넣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표정이 칭찬을 합니다. 겨우 28대 성문한 사람입니다. 그의 애결과 남행을 바둑했으므로 그것을 인용하지 않고 자기만의 시로 똥타리듯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박사회당이 표현을 해줬습니다.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초함을 받았습니다. 재주가 낭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치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돌아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렸을 따름이다. 김덕신이 스스로 지은 묘비명에서 나옵니다. 박수 한번 치가요. 이 김덕신은 여러분들 혹시 그 고양이 그림으로 유명한 김덕신하고 동명이인입니다. 이는 17세기 인물이고 김덕신은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림이 파적도라고 이렇게 고양이가 병아리를 물고 가고 있고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부인과 남편이 그 동방돼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고양이가 날 잡아봐라 하면서 고개를 휙 돌리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그린 사람도 파적도인데 고요함, 정적을 깨뜨리는 그림이라는 건데 그것도 김덕신인데 이름만 같이 사람은 다르고 이 사람은 시인이고 17세기 초 1604년에 태어난 시인이고 그건 화가고 종류가 다른 게 한 일이 다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은 유교의 나라인데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선설인데요. 성선설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외부의 간섭과 도움 없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변화의 가능성, 상황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악하게 될 수 있지만 결국 착한 상태로 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걸 맹자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이 사람은 유자일정이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못 먹으려면 어떻게 하죠? 수도꼭지 틀거나 돌리거나 하면 나오잖아요. 옛날에 다 어떻게 하죠? 우물에 물을 길어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물에 물을 길어 먹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아이가 기어가다가 우물에 이렇게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일이 아니야. 제 공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아니잖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래서 빠졌으면 지지만 하지 않겠죠? 놀라서 어떻게 하겠죠? 뛰어가지고 애들 목덜미를 잡거나 다리통을 잡거나 해서 건져 집어 올리겠죠. 그죠? 왜 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돈 받으려고, 보수 받으려고. 그죠? 예. 맹자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또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돈이 생기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성선설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두 개의 마음이 있을 때 두 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커가느냐라고 하는 게 사람이 수양을 한다는 거예요. 돈만 따지는 마음과 돈을 넘어설 수 있는 마음 두 가지가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맹자는 이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그랬을 때 앞뒤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뛰어갈 수 있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착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마음의 싹, 씨앗!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요즘 화분 많이 살 때잖아요. 그죠? 또는 집에 텃밭 같은 것도 많이 가보실 때잖아요. 그죠? 신통방통하지 않아요. 땅에 묻어 놓으면, 그죠? 적절하게 물만 뿌려주면 며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싹이 살아나잖아요. 이 마음도 일종의 밭이라고 보면 내 마음의 밭에 사람의 착한 마음의 씨앗이 돋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돋아나는 것이 아주 커지는 것을 맹자는 호연직이라고 합니다. 그게 커서 아주 이 하늘과 땅을 메울 정도로 아주 큰 마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 유교라고 하는 나라에서 정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아까 왕정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했죠? 왕정이라고 해서 군주가 모든 걸 설치거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나는 뭐냐면 군주와 신하가 정치, 나란히 통치하거나 협치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요임금 있을 때는 순임금이 보좌했고, 주나라 모함이 있을 때는 강태공이 보좌를 했고, 당나라 때는 어떻게 했죠? 태종 다음에 태종 옆에는 위제이 있었고, 조선의 이승계 다음에 누가 있었죠? 정조전이라고 하는 거죠. 군주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현신, 명문가 뭐죠? 파트너가 현신이 파트너가 돼서 협치하는 나라라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군권과 신권이라고 하는 것들의 서로 견제를 통해서 스타일을 맞물려가는 이런 군신 명치, 군신 협치, 이걸 이상적이라고 그러고 현실에서 그걸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그러면 그걸 만회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격변을 겪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리더십으로 보면 이 수기치인이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보입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왕이 된 사람이 자기 통제를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 걸핏하면 하게 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정에 치우치기 쉬우면 한번 결정을 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위가 올라가거나 책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한번 결정을 내는 것이 무게는 엄청나게 비례해서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자기 통제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절제도 못하는 사람이 큰 책임의 자리에 있으면 그건 공동체한테 재앙에 가까워요. 이런 측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초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편안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맹자가 당시에 등장했던 위정자들에게 대해서 실제로 비수와 같은 칼날입니다. 당신 수기치인 할 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당신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기 때문에 세습된 신분을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 다음에 걷기복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포츠에서 규칙 이런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스포츠에서 응원하는 팀이 이기를 바라지만 그 팀이 반칙을 해서 이기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친구가 등을 돌릴 때 있어요. 안 만날 때 있어요. 근데 돈 1,000원 꼬아가 안 받아봤다고 해서 등 돌리지 않아요. 어떨 때 등 돌리죠? 험담하거나, 예. 자기 스스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반해버리면 다시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면. 예. 걷기복례라고 하는 것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스포츠에서 이기고 싶더라고 하더라도 규칙을 지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존중하는 일반 규칙에 대해서 존중을 해라. 그 다음에 박치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비추어야 된다.
뜻이고요. 그러니까 친인척이라든지 아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를 해라는 요구하는 것이고, 원외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정치를 잘하는구나, 이민을 오는 거예요.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이민을 가겠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그쪽으로 살려오려고 하는 생각을, 마음을 붙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직장 같으면 뭐죠? 언제 사표를 떼치는다는 나갈버릴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이 직장으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직장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유언 너희가 마찬가지로 먼 데 있는 사람을 배려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다독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그런 면에서 세종대왕을 보세요. 가문 것은 결국 누가 가문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내가 가문하고 직접적 관계는 자연적인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일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먼데 있는 사람이 설라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좋아하기 기뻐하겠습니까? 욕하잖아요. 수서놓고. 왕이라는 사람이 뭐해? 이렇게 욕하지 않겠습니까?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살려 이쪽으로 오게 만들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 유교에서 이러한 신화와 관련, 우리 문묘에 공행되어 있는 사람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군주라는 사람이 한 왕정의 상징적인 최고 권력자이긴 하지만 지능이라든지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1인이라고 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이 백성과의 가운데에서 매개하고 이 사람들에게 학살하는 건데, 바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지방관이 해야 될 책에서 쓴 책이 뭐죠? 목민심서잖아요. 그 책이 목민심서가 된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신유사업 이후에 지방관이라든지 정무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니까 책을 썼어요. 목민관이 이런 걸 주의해야 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현장에 써먹을 수나요 없나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 새긴다고 해서 목민심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스스로가 지방행정직에 나갈 수 있으면 목민심서라고 쓰지 않고 목민심서를 쓰거나 다른 말을 했을 텐데, 자기가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새긴다고 해서 심서라고 하는 서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왜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제일 첫 구조에 목민관에 이런 말을 써요. 목민관이 될 사람은 아무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관직에 있는 의금부라든지 또는 영의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재능이라든지 능력을 발휘하고 판단을 하면 되겠지만, 목민관은 어떻다는 거죠? 그 사람 결정 하나가 사람들을 죽고 살리는 자에 가져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부처라든지 기능직의 경우에는 서로 구정부패를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피해를 주지만, 목민관이 부패를 하게 되면 일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민관은 아무나 될 수가 없다. 목민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구절을 목민에서 제일 먼저 쓰고 있어요. 그렇게 쓰는 건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왕정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결국 그러면 신하를 통해서 자기의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유학적인 가치를 대리해서 실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 중간 계층으로 활약한 이 사람들이 유교의 나라를 만드는 데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성균관에 뭐가 있다는 거죠? 문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중간 계층이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가 없으면 문묘라고 하는 게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면 도덕과 있고 정치만 있고 리더십만 있으면 다 유교의 나라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경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맹자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금은 다 돈으로 세금을 냅니다만, 이 밭정자 있지 않습니까? 우물정자에다가 9등급이 있으면, 이 8가에 있는 이 8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으로 개인에게 분배를 해주고, 가운데 이 공전 있잖아요. 규모는 이 정도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노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봄철에 같으면 여기에 파종을 하거나 재배를 하고, 여기에서 나는 소출이 뭐죠? 8지역에 8가구에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수확물들을 자기의 개인의 자기 월급이나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건 뭐냐면 완전 고용인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사전을 지급해서 요즘 같은 뭐죠? 직장, 일자리를 지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자리가 없는 데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은 정치적인 안정도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리더십, 도덕이라고 하는 게 쫙 엮여져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이념적인 지향과 현실에 있어서 얼마나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좀 더 구별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은 유교에 의해서 조선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충 생각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유교에서 말하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려고 그랬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궁궐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거죠? 왕을 위해서 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오늘날의 정치도 이런 측면에서 정치가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가의 의미를 오늘 조선시대에서 유교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데에 대해서도 아마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